평양 권력이 72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김정은 기쁨조 사진이 은밀히 유출되자 국가보위성 간부 5명이 즉결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더 큰 희생양 간부 리철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관련도 없었지만 권력 암투 속에서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했으나 비밀요원에게 붙잡혔다가 배신과 테러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다 잃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혜로울지 은에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오늘도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늘 최선을 다하는 지은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진입니다. 2018년 4월 15일 새벽 5시 평양 대성구역 제 집 앞마당에 검은 승용차 세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5명의 남자들이 군화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30년간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며 수없이 봤던 광경이었거든요. 체포조가 온 겁니다. 제가 아직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쿵쿵쿵. 규칙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부들부들 떨며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김정은 기쁨조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 8장이 중국 인터넷에 유출됐거든요. 최고 지도자의 사생활을 담은 극비 사진들이었어요. 그중 한 장에는 김정은이 기쁨조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세상에 나온 순간 평양 권력층은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유출했는지 찾아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국가보위성은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수사팀이 만들어졌고 관련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에는 사진을 촬영했던 담당 기사가 끌려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기쁨조 관리를 담당했던 간부 2명이 사라졌어요. 셋째 날에는 보안 업무를 맡았던 경호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모두 총 5명이 즉결 처형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위에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저를 향해 날아온 거예요. 제가 왜 지목됐는지는 뻔했습니다. 저는 국가보위성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정작 뒤를 봐줄 정치적 배경이 없었어요. 다른 간부들처럼 유력한 당 간부의 자녀도 아니었고 혁명 유공자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만 해온 평범한 간부였어요. 권력 암투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 됩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다른 간부들은 저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 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이제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신호였어요. 제가 일어나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딸의 방에서는 아직 잠든 듯 고요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진다는 거요. 북한에서는 정치범의 가족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일도 흔해요. 제가 죽으면 아내와 딸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5명의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조사관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국가보위성 리철진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죽을 수는 없다고요. 체포당해서 고문받고 처형당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저를 죽음으로 내모는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기회가 되면 반드시 탈출하겠다고요. 조사실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이미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건 희생양 하나였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지하조사실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똑똑똑 울려 퍼질 때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조사관들은 저에게 자백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쁨조 사진 유출에 관여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니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간수가 제게 면회가 왔다고 알려줬어요. 누가 왔을까 궁금했는데 면회실에 들어가니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3일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고 뺨은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수색이 들어왔고 딸도 학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요. 정치범 가족으로 낙인 찍히면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해요. 면회 시간은 겨우 10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내는 제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살아달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요. 면회를 마치고 조사실로 돌아오는 길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겠다고요. 그리고 북한을 떠나겠다고요. 가족과 헤어지는 게 가슴 아팠지만 제가 살아있어야 가족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9시 조사관이 새로운 고문 도구를 가져오겠다며 조사실을 나갔어요.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더군요. 하지만 복도에는 여전히 간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게는 겨우 10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한 명이 따라왔어요. 화장실 안에서 저는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변기 뚜껑을 들어 올려 간수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쿵 소리와 함께 간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살인자가 된 건 아닌지 무서웠지만 숨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간수의 제복을 벗겨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다른 간수 앞을 지나갈 때 등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렀어요. 간수가 저를 쳐다봤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을 제대로 못 본 모양이었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20개의 계단이 마치 죽음의 계단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뒤에서 발견당할까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1번째 계단을 오를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숨을 참고 더 빨리 계단을 올랐습니다. 17번째 계단에서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간수가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세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1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익. 귀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온 건물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출입구까지 50m, 그 거리가 50km 같았습니다. 뛰면 들킬 것 같아서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뒤에서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등 뒤로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문까지 10m 남았을 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출입구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양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제게는 위험 신호로 보였습니다.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제가 먼저 간 곳은 평양역 근처의 한 여인숙이었습니다. 예전에 출장 갔을 때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지만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모든 차 소리가 추격자들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발견될 것 같아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양으로 죽느니 차라리 탈북을 시도해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두고 혼자 떠난다는 게 가슴을 찢어지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살아남아야 나중에라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인숙에서 나와 평양 시내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집 근처를 지나갔어요. 멀리서 우리 집을 바라봤는데 검은 차 한 대가 아직도 주차되어 있더군요.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내가 보낸 거였습니다. 몸 조심하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도 제가 도망쳤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이것이었어요.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고요. 딸을 잘 돌봐달라고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문자를 보낸 후 휴대폰을 부러뜨렸습니다. 추적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홀로 남겨진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과거도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표를 샀어요. 중국 국경까지 가는 마지막 기차였습니다. 기차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평양 시내를 바라봤어요. 제가 58년간 살아온 이 땅을 떠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저는 국가의 적이 되어버렸고 여기 남아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신의주까지 가는 8시간 동안 저는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을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중국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각했어요. 두려웠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죽음보다는 희망이 있는 길이었거든요. 신의주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어요. 중국 국경까지는 기차역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승강장에 평소보다 보안원들이 많이 서 있었거든요. 제가 가방을 메고 역 출구로 향할 때 한 경찰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 사진이 이미 전국에 배포된 건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아직은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압록강 근처로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어디 가냐고 물어서 친척 집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별말 없이 운전만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압록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변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 중국 땅이 보였어요. 저기만 건너가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철조망과 지뢰밭이 있었어요. 제가 철조망 근처로 다가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추격대가 온 거예요. 차에서 내린 5명의 남자들이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국가보위성 요원들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권총을 들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갈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왼쪽에는 압록강, 오른쪽에는 산비탈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철조망, 뒤에는 추격대요.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산비탈 쪽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탕탕.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총알이 제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뛰어들어가며 몸을 숨겼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피부를 핥혔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산속을 10분쯤 뛰었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58세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어요. 큰 바위 뒤에 숨어서 숨을 고르며 뒤를 살펴봤습니다. 요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2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원들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바위에서 나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강 쪽으로 향했어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앞에는 얼음이 얇게 언 압록강이 있었고 뒤에는 총을 든 추격대가 있었어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평양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제 가족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자였습니다. 가족들이 저의 탈북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제 오후 2시에 평양 시내 광장에서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죽었다니요. 제가 살아남으려고 도망친 사이에 가족들이 저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뒤에서 요원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목숨도 위험한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살고 싶다는 원시적인 본능이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어도
세상이 무너져도 제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싶어 했어요.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고 폐는 계속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압록강 반대편에서 중국 어민의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새벽 고기잡이를 나온 모양이었어요. 배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m 정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옷이 젖어서 무거웠지만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어민이 저를 발견하고 배로 끌어올려줬어요. 그 순간 제가 북한 땅을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가족을 잃은 채로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배 위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가족은 죽고 저만 살아남은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죽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이상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중국 단둥 시내의 조선족 민박집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어요. 압록강을 건넌 후 어민 아저씨가 이곳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온 걸 알고는 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와 딸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망친 바로 그날 가족들이 광장에서 총살당했다니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저를 원망하며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냐고, 왜 우리를 죽게 놔뒀냐고 울부짖었어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민박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김 과장이었거든요. 저와 같은 보이성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김 과장도 저처럼 도망쳐 나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초췌하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손을 잡더군요. 같은 처지에서 만난 동료라서 그런지 반가웠어요. 김 과장이 말하길 자기도 기쁨조 사진 사건에 연루되어 쫓기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에서 간신히 도망쳐서 이곳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동료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고요. 서로 도우며 한국까지 가자고 했어요. 저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가 함께 해준다니 든든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탈북 브로커를 안다며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사람당 3,000달러였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김 과장이 자기가 먼저 내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감동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동료가 도와준다니 고마웠습니다. 브로커를 만나는 날 단둥 시내의 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중년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브로커가 여권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위조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브로커가 김 과장과 눈짓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김 과장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김 과장이 누군가와 북한말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과장이 평양 본부에 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위치와 움직임을 다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을지도 상의하고 있더군요. 김 과장은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잡기 위해 파견된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접근한 거였어요. 제가 믿었던 동료가 사실은 저를 죽음으로 이끄는 배신자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총알보다 무서운 건 배신이었습니다. 적에게 쫓기는 것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는 게 더 아팠어요. 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무래도 가족을 잃은 충격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김 과장이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보니 건물 주변에 수상한 차들이 서 있었어요.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앞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어요. 뒷문도 막혀 있을 게 뻔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어요. 그때 화장실 환풍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우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만한 크기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좁은 환풍구 안에서 기어가는 동안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긁혀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10분쯤 기어가니 다른 건물로 연결되는 통로가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보니 제가 있던 민박집에 검은 차 5대가 몰려와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도망친 거였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김 과장의 함정에 걸려 잡혔을 겁니다. 그 밤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가족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였어요. 단둥 시내를 헤매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죽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 힘으로 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제 의지와 운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김 과장의 배신에서 벗어난 후 저는 중국 길림성 연변으로 향했어요. 단둥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 영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숨기가 조금 더 쉬웠어요. 영길 시내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냉면 한 그릇으로 버티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돈도 얼마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식당 사장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제 모습이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함경도에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아줌마는 알아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가 조용히 귀띔해줬어요. 이 근처에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다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짜 브로커들도 많고 북한 요원들도 섞여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김 과장이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배신자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중국을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당 아줌마가 알려준 장소로 갔어요. 연길 시외각의 한 폐공장이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중년 중국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자신을 왕씨라고 소개했어요.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률이 80%라고 자랑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왕 씨가 설명한 루트는 이런 거였어요.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까지 트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정글을 통과해 태국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용은 2,000달러였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씨의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조선족인 척했지만 발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김 과장처럼 가짜인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브로커를 찾을 시간도 없었고 돈도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잡힐 게 뻔했습니다. 결국 왕 씨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틀 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연길 시내를 돌아다니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을 지나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평양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어졌어요. 가족은 이미 죽었지만 혹시 살아있는 친구라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인 박 과장의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아내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마 제가 도망자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요. 북한에서는 저를 반역자로 여기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약속 장소인 공장 뒤편으로 갔어요.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왕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3명이 타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제 또래의 중년 남자였고 다른 2명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각자 사연이 있을 텐데 서로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더 안전했거든요. 트럭이 출발하자 왕 씨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검문소에서는 절대 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뗄 거라고 경고했어요. 8시간을 달려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미얀마 국경까지는 하루 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쉬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머문 곳은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방 하나에 우리 4명이 모두 들어가야 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지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왕 씨가 나가서 확인하더니 돌아와서 말했어요. 중국 공안이 순찰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게 뻔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왕 씨가 침착하라고 손짓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행히 공안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일로 모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서로의 눈빛만 바라봤어요. 같은 운명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미얀마 국경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산길이 험했고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멀미가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국경 근처에 도착하자 왕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요. 정글을 통과해서 미얀마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가족도 잃고
동료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낯선 브로커를 믿고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미얀마 국경 근처 정글에서 이틀을 걸었어요. 왕 씨가 앞장서고 저희 4명의 탈북자가 뒤따랐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정글 속에서 모기와 벌레들이 끊임없이 달려들었어요. 온몸이 벌레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첫째 날 밤은 나무 아래에서 잤어요. 딱딱한 땅바닥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별빛도 제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드디어 미얀마 영토에 들어섰다고 왕 씨가 알려줬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며칠 더 걸어야 안전한 도시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미얀마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대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전통 옷을 입고 있더군요. 왕 씨가 마을 이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하룻밤 묵을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마을 이장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지 음식이었는데 맵고 향신료 냄새가 강했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던 저희에게는 감사한 식사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힘이 났어요. 식사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희를 구경했습니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순수했어요.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마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SUV 세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복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왕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따라온 것 같다고요. 어떻게 이곳까지 추적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희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마을 뒤편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 씨가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물살이 세 보였고 밤이라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총소리가 터졌어요. 탕탕탕. 요원들이 저희를 찾아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강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떠내려갈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뒤따라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니 마을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요원들이 집들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숨겨준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가족에 이어 이제 낯선 마을 사람들까지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강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왕 씨가 말하길 이제 진짜 위험한 구간이라고 했어요. 군벌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앞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매복조가 있었던 겁니다. 나무 뒤에 숨은 3명의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어요. 왕 씨가 소리쳤습니다. 엎드리라고요. 저희는 모두 땅에 엎드렸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그 남자들이 조선말로 소리쳤습니다. 리철진을 내놓으라고요. 역시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들이었어요. 저를 죽이기 위해 미얀마까지 따라온 거였습니다. 총격전이 10분쯤 계속됐어요. 왕 씨도 권총을 꺼내 응사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저는 바위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명의 요원이 제 뒤로 돌아왔어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에 가려 발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돌아본 순간 칼날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따끔한 아픔과 함께 피가 흘렀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상처가 났습니다. 요원이 다시 칼을 휘둘렀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요원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틈에 도망쳤어요.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1시간쯤 뛰어서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요. 왕 씨와 다른 탈북자 2명이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 1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왕 씨가 말하길 총격전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제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 여성이 꿈을 품고 탈북했을 텐데 저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깨 상처를 왕 씨가 간단히 치료해 줬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동굴에서 쉬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건지요. 가족도 죽이고 마을 사람들도 해치고 동행자도 죽게 만들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죽을 뻔한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계속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왕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가면 태국 국경이라고요. 거기서 한국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사흘을 더 걸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왕 씨와 남은 탈북자 2명, 그리고 저까지 4명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어깨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감염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태국 국경 마을은 생각보다 번잡했습니다. 관광객들과 상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단속하는 태국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왕 씨가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어요. 태국 방콕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콕까지는 기차로 10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긴 여행 동안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기차표를 사러 갈 때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혹시 또 추격자들이 따라왔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미얀마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태국에서 또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드디어 꿈꿔왔던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가족을 잃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얻는 자유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기차에 올랐을 때 왕 씨가 당부했어요. 절대 수상한 행동하지 말고 태국 관광객인 척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검문을 받으면 태국어를 못한다고 하고 영어로 대답하라고 조언했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푸른 논밭과 야자수들이 보였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기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웃으며 대화하는 젊은이들을 보니 부러웠어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검표원이 다가왔어요. 저희의 표를 확인하더군요.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5시간째 기차가 한 역에서 오래 정차했습니다. 플랫폼에 경찰들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경찰 2명이 기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칸씩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점점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 씨가 조용히 침착하라고 손짓했어요. 경찰이 제 앞에 섰을 때 여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 씨가 미리 준 가짜 여권을 건네줬어요. 태국 국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 뒤에서 다른 승객이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경찰들의 주의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틈에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콕까지는 5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제게는 불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어둠이 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밤 9시 드디어 방콕역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라고 왕 씨가 알려줬습니다. 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당황했습니다. 왕 씨가 대신 대답해줘서 넘어갔지만 계속 조심해야 했어요. 방콕 시내를 달리면서 고층 빌딩들을 봤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화려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유로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자유가 아니었어요. 한국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왕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한다고요. 나머지는 혼자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며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을 때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기만 들어가면 정말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0m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대사관 정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고 CCTV도 보였어요.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문에 도착해서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북한에서 온 망명 신청자라고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몇 분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저를 안내했어요.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간단한 조사를 했어요. 이름과 출신, 탈북 경로 등을 물어봤습니다. 모든 걸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직원이 며칠 후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내 임시 숙소에서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안전한 곳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창문을 통해 방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순간에도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요? 정말 안전해진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자유에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게 이상했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공식 문서를 받아든 순간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방콕 시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과거를 뒤로 한 채 떠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완나품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됐어요. 평양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여러 나라 말이 뒤섞여 들렸어요.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서 저를 막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일 없이 수속이 끝났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도 긴장했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모두 평범한 승객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 땅을 벗어나 하늘 위에 있으니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비행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2달을 되돌아봤어요. 평양에서 체포되고 탈출하고 압록강을 건너고 배신당하고 추격당하고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은 역시 가족이었어요. 아내와 딸이 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사이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저를 특별히 안내했어요. 탈북자 전용 창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에 답한 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공항 로비에 나왔을 때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정착금을 받고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들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강을 건널 때 그 넓은 강물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의 절박함과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땅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해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각자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통일부 직원이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고 정착금을 받고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첫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시트와 따뜻한 이불이 있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다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추격당하는 꿈을 꿀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날 밤은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적응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하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석 달의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을 때 서울 시내 원룸을 배정받았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자유로워진 게 실감났어요. 하지만 자유와 함께 찾아온 건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첫 직장을 구했을 때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단순한 조립 작업이었지만 성실히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추격당하는 꿈, 가족이 나타나는 꿈을 자주 꿨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그 때문이에요. 제 경험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돈도 권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과거의 모든 것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때때로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확인하려고요.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그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들 힘들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